회장님,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들은 게 있어요. 회사 명운이 걸린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그 순간, 가난한 신입 청소부 대운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만장자 박만석 회장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 청소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 보였죠. 그때 대우는 몰랐습니다. 이 행동 하나가 자신의 인생도 박 회장의 인생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될 줄은요. 대체 이 계약서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캄캄한 새벽 4시 50분 대한민국 굴지의 해성그룹 본사 건물은 아직 완전히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 건물 뒤편 직원 출입구로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후, 오늘도 힘내자. 김대운, 27살 대운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볼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는 해성그룹에서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김밥집에서 밤 10시까지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면 또다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눈꺼풀은 청은망은이었지만 억지로라도 정신을 붙들어야 했죠. 대우는 자판기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뽑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겨우 눈이 좀 떠지는 것 같았어요.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대운의 손가락엔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김밥을 말다가 난 작은 상처들이었죠. 날은 추웠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청소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피곤에 짓눌린 얼굴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그래도 웃자. 오늘은 할머니 병원비 내는 날이잖아. 대우는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는 대운에게 이 두 개의 일은 사실상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죠. 청소도구를 챙겨 로비로 향하던 중 경비 데스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김 경비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대우는 발소리를 죽여 지나가려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여 따뜻한 두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출근길 편의점에서 하나를 사니 하나를 덤으로 받은 그 두유였죠. 대우는 조용히 두유를 경비 데스크 위에 올려 뉘어두고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김 선생님, 추운 새벽에 고생 많으세요. 따뜻한 거 드시고 힘내세요. 최상층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우는 청소 순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장실은 항상 제일 먼저 청소해야 했죠. 임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으니까요. 똑똑 실례합니다. 청소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인사를 한 뒤 문을 연 대우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회장실 한쪽 소파에서
누군가 자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은 박만석 회장이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이 말릴 정도로 일을 놓지 않는 성격이었던 박 회장은 일은 나이도 아닌데 밤새 일하다 그대로 소파에서 쪽잠을 청한 모양이었어요. 그의 품에는 서류 더미가 안겨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먹다만 샌드위치 조각, 식어버린 커피, 그리고 약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대운의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자다가 발로 찬 듯 회색 체크문의 담요가 구겨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회장실인데도 히터가 꺼져 있어 방 안은 꽤 추웠습니다. 춥다. 회장님, 감기 걸리시겠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대우는 청소기를 돌리려다가 손을 멈춰랐습니다. 소음 때문에 회장을 깨울까 봐서였죠. 대신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소리 나지 않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던 대우는 떨어진 담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끝에 담요를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펴서 회장의 어깨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탁자 위에 차가운 커피잔도 치웠습니다. 대신 자신의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둥굴레차를 따라 놓았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늘 들고 다니는 차였죠. 대우는 메모지에 정성스럽게 글씨를 적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진심만큼은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새벽 공기가 많이 춥습니다. 식은 커피 드시면 배탈 나요. 따뜻한 차 드시고 힘내세요. 청소부 올림.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는 대운의 등 뒤에서 소파에 누워있던 만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실 그는 자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죠. 만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깨를 감싸는 포근한 담요의 온기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챙겨줬던가요? 아내와 사별한 후 자식들조차 돈만 바라보는 요즘, 얼굴도 모르는 청소부가 남긴 작은 배려가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청소부인가?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둥굴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한편 복도로 나온 대우는 다음 청소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대우는 청소 카트를 밀며 다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복된 대운의 발자국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배려 하나가 앞으로 대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전무실로 향하던 대우는 늘 하던 대로 조용히 문을 열고 인사를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 들어갑니다. 전무실은 회장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철우 전무. 그는 박만석 회장의 하나뿐인 조카였죠. 그의 책상은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도 비뚤어진 게 없고 펜 하나도 정확히 제자리에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죠. 대우는 먼지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 꼼꼼하게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갑기만 한 전무실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대우는 나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사진 속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전무의 딸이 분명했습니다. 유학을 갔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를 닮아 아주 예쁜 얼굴이었죠. 유학 간 딸, 보고 싶으시겠다. 대우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유리 위에 묻은 지문 하나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 정성스레 손길을 더한 뒤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 말이죠. 책상을 정리하던 대운의 시선이 이번엔 전무실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연간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력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365일 중 딱 2날짜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10월 23일. 작게 생일이라고 적힌 글씨가 있었고 전무 본인의 생일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월 12일. 빨간색 펜으로 여러 번 동그라미가 겹겹이 쳐져 있었고 그 밑에는 우리 공주님 생일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전무님도 딸 생일은 잘 챙기시네. 차갑기로 소문난 박전무였지만 딸에 대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운 듯 보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온 대우는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려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비상구 문틈 아래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새벽에 비상구 계단에 있는 사람이라니 아무리 회사가 크다 해도 이상했습니다. 대우는 본능적으로 방화문 뒤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전무였습니다. 목소리 낮춰.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았죠. 대운의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 오늘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노인네 눈이랑 귀는 내가 다 막아놨어. 대우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노인네라니 박만석 회장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사 매각건 말이야. 서류는 다 준비해놨고 오늘 서명만 받으면 돼. 그 노인네가 뭘 알겠어. 치매 온 것처럼만 연기하면 되니까. 회사 매각? 그것도 회장님에게 숨기고.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매각 대금 들어오면 바로 송금해. 우리 딸 학비 끊기면 너네 다 끝나는 줄 알아.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이게 마지막 통화야. 오늘 이후로는 연락하지 마. 일 끝나면 난 바로 해외로 뜰 거니까. 통화를 끄는 박 전무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봐요. 박 전무는 휴대폰을 계단 모서리에 있는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고 휴대폰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계속 내리쳤죠. 흔적은 남기면 안 되니까. 박 전무는 부서진 휴대폰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깊숙한 곳에 그 휴대폰을 쑤셔 박았어요. 커피컵들과 휴지더미 사이에 묻어버린 거였죠. 옷깃을 여미며 빠르게 사라지는 박 전무의 뒷모습을 보며 대우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벽을 잡고 버텼죠.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회사를 팔아넘긴다고 회장님을 속여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너무 큰 비밀이었어요. 하지만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아무도 청소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대우는 결국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커피 컵들 사이에 부서진 휴대폰이 박혀 있었어요. 이런 걸 같이 버리면